일본이 심각한 백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탄핵이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백신이 출시되던 초반부터 일본은 백신을 미리 선점했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한국 언론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은 뭐하냐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접종이 느려도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 국민이 접종하려면 126년이 걸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젠 한국과의 속도 차이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현저히 떨어지는 백신 수급에 일본 정부도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백신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이냐며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압박을 넣었지만 후생성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보수 성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화이자와의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닌 구두 협의만 된 계약이었습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내년 6월 말까지 6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최종 계약을 통해 협의를 진행시킨다고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올 초 화이자 백신만 믿고 공급 계획을 짰던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랴부랴 일본은 화이자와 올해 1월 20일 백신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보다도 한 달이나 늦은 셈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상에서는 FDA 승인 기준이 병당 6회분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준으로 7,200만 명분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병당 5회분 기준으로 물량을 받아 1,200만 회분은 버리게 될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고노다로 백신 담당 장관이 화이자와 직접談판을 짓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화이자는 총리화되어야 하겠다며 고노 장관의 굴욕을 선사해버렸습니다. 모더나는 지난해 10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와는 12월 10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더나는 4천만 회분을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300만 회분을 1분기에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 백신 수급 부족으로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5, 6월에 백신 승인을 거쳐 들어올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일본 매체는 한국의 K주사기를 구걸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한류 매체는 한국은 150년 전부터 일본의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K주사기를 보내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와우코리아는 한국 문 대통령이 K주사기를 일본에 보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으며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111년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받으며 수없이 생명을 구했고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조선이 1876년 일본 정부와 근대 외교 조약을 맺으면서 긴 쇄국 정책을 접고 개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선 내 최초의 현대의술은 1872년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매체가 주장한 근대 외교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 식민주의 침략이 시작됐으며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역사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식민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당시 경제적 약자였던 조선인을 배려해 일본인들보다 싸게 진료비를 정했다고 기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 커 일본의 기여를 모두 부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분별 있는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단지 말할 수 없을 뿐이라고 기막힌 억측을 내뱉었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15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한국인을 도와온 일본의 의료를 감안해서 K주사기를 일본에 보내는 식으로라도 한국 의료가 일본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면 좋든 나쁘든 한일 교류의 의미는 있는 셈이라며 기가찬 구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현지 누리꾼은 일본은 7회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산 주사기는 필요 없다 라고 언급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 국민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 반일이나 열심히 해라라며 두 번째로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국내 누리꾼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은 전국 학교에 아베노 마스크를 보내면서 한국인 학교만 제외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너희들 하던 식으로 통치를 받던지, 내 놈들이 150년 전부터 한국에 해온 짓의 대가를 돌려줘야 한다면 주사기가 아니라 미사일 수백 기를 날려보내야 맞을 것이다 라는 시원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세계무역기구의 관계가 응고지 오콘조 이에열라 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밀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의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WTO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콘지 이에알라 후보를 밀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콘지 이에알라 WTO 신임 사무총장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 게시글에서 오콘지 이에알라 사무총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품의 원활한 무역, 디지털 경제규칙 만들기,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비롯한 WTO 개혁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에알라가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된 직후인 지난달 16일 축하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담화를 통해 오콘지 이에알라 사무총장이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 간의 조정 능력 및 국제기구 운영 수완을 발휘해 회원국과 제휴 협력하면서 산적한 WTO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극도의 찬사를 담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 20여일 만에 이뤄진 모테기 외무상과 오콘지 이에알라 사무총장 간의 첫 전화회담은 약 20분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 통화에서 오콘지 이에알라 사무총장이 WTO 개혁에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일본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비에 능한 일본의 지갑이 열렸을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일본에 소름 돋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1만 8천 명이 넘는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에 이에 못지않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 4개의 지각판이 접하는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과거부터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했고 앞으로도 지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최신 연구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일본 혼슈 최북단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이와테현 앞바다에 걸쳐 규모 7.0급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이온케이제이 신문이 11일 전했습니다.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시즈오카현 앞바다까지 태평양에 뻗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일대의 규모 8에서 9 수준의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약 70에서 80%의 확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토 지방 남쪽을 진원으로 하는 수도 직하 지진 가능성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도심 남부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주택 61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불타고 약 2만 3천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직접 피해만 47조엔, 약 494조 원에 달하고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95조엔, 약 998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만행을 저지르고도 사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과응보일까요? 긴장되는 상황 속에 일본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에 성공했다고 최근 선언한 가운데 서구 언론 매체들이 베트남의 성공 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8일째 신규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민과 중국, 한국의 관광객을 우선 유치해 여행산업을 회복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에 보여준 베트남의 일방적 태도에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2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은 관광청의 전망을 인용해 오는 8월 이후에나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학계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을 아시아 5에서 6월, 미국과 유럽은 7에서 8월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 관광청은 코로나19 확산이 멈춘 자국과 중국, 한국 등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오는 6월 말부터 관광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관광개발 컨설팅 회사 아웃박스 컨설팅도
베트남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가 코로나19 이후 상황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분석했다. 또한 항공사, 숙박업소, 지방정부 등과 연계한 국내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도 시도해볼 만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당분간 저렴하고 안전하며 가까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관광업계에는 산업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운영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정부가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논란이 커졌을 때도 현지 정부는 은근슬쩍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자국 내 여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행태만 보였다. 화가 난 많은 한국인은 베트남에 대해 2번 다시 방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손해는 베트남이 크다. 한국은 베트남의 큰손 고객 중 하나다. 최근 한아세안 센터가 11번째 발간한 2019년 한아세안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1,005만 3천 명이다.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429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188만 8천 명, 필리핀 178만 3천 명, 싱가포르 64만 6천 명, 말레이시아 50만 8천 명 등의 순이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00여만 명이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비중의 약 24%에 육박한다. 4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질이 틀린 상품이 많다. 중국의 영원 투어나 유럽의 배낭여행은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물론 한국인들도 단체 저가여행 상품이 있지만 지난 하반기부터는 골프여행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평균 비용은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게 현지 여행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베트남 현지 여행 플랫폼 S디스코 응앤코이 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협력 관계를 맺은 여행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며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세계를 휩쓰는 한류에 또 하나의 아이템이 합류했다. 전염병 대응의 모범으로 떠오른 한국식 방역. 거기에는 재빨리 K-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검사, 격리, 치료의 노하우를 구하는 요청이 쇄도한다. 진단키트, 방호복과 글러브 등 국산 의료용품의 수출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 모두가 사태 수습에 앞장선 영웅들 덕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질병관리본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진단키트를 개발한 의료벤처. 환자들의 치료를 맡은 우수한 의료진, 살인적 초과노동을 견딘 헌신적 공무원들, 수습의 사령탑 역할을 한 정부. 드높은 시민의식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한 국민들.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다. 우리가 신규 확진자 수 0에 접근해가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 불러왔던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매일 엄청난 수익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방호복이 떨어져 대신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치료에 임하는 그곳 의료진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제3세계라 불리던 개발도상국의 풍경을 보는 듯했다. 서구인도 마스크와 생활용품 사재기를 한다. 아시아인을 향해서는 인종주의 폭력을 가한다. 그런가 하면 사육제전에 한껏 술과 고기를 즐겼던 중세인들처럼 공쇄령 시행 전날 집단으로 모여 축하 파티를 연다. 그들이 자랑하던 합리성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당연히 이제 서구 콤플렉스를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방역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국뽕으로 흐르는 조짐도 보인다. 누구보다 열등하다 혹은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실은 병적 현상이다. 그 감정만 버리면 그저 남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점과 우리가 남에게 배워야 할 점이 남을 뿐이다. 일본이 우리의 성공에서 배우기를 애써 사양하는 것은 그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을 게다. 한편 우리의 성취에 대한 냉정한 시각도 필요하다.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감염 폭발은 주로 서구에서 일어났고 아시아에서는 감염이 비교적 억제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서구보다 나은 시스템을 가진 것은 아닐 게다. 고로 우리의 성과는 서구가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야 한다. 또 한국에서 가능한 것이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령 감염 경로 추적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이를 개인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게다. 프랑스의 어느 매체에 한국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감시국가라며 비난하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감시자인 국가를 감시하는 시스템만 있다면 디지털 시대에 굳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개인의 권리 문제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사재기가 없었던 것은 유럽에 없는 택배 문화 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감염 폭발로 인한 도시 봉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경우 우리도 대란을 겪었다. 인종주의 차별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중국인과 중국 국적 동포에 대한 노골적 혐오가 있었고 지식인들이 나서서 대구 지역의 차별 발언을 퍼붓는 일까지 있었다. 이 모든 유보에도 불구하고 K방역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에서 뭔가를 배웠고 그로써 사회를 더 낫게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이 소중한 성과를 국뽕의 재료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더 배워야 한다. 제천 화재를 겪고도 이천 화재를 막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5에서 6차례 위험을 경고했다지만 재해를 막지 못했다.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방역에서 얻은 자신감을 이제 다른 분야로 확장시켜야 한다. 여전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 방역에 들인 투자와 관심과 협력의 절반만 들여도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